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국제금융기구 2회 1주차, 2차 시, 3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주에 그 제2차 대전 후 브레튼 우즈 체제, 그리고 변동환율 체제, 그것이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가 되고 변동환율 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세계은행 그룹이 만들어지고 또 지역개발금융기구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국제금융기구의 생성과 발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선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본론 부분으로 각 기구들,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IMF부터 이제 시작해서 각 국제금융기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잊지 않고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또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지난주에 제가 나름대로 과제라면 과제, 중요한 포인트로 짚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브레튼 우즈 체제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바로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 그리고 금본위제, 골드 스탠다드. 이것은 경제사를 얘기를 하면서는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은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얘기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알아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축통화란 외환시장에서, 국제 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의 중심이 되는 통화를 의미합니다. 각 나라의 통화가 있지만은 국제적으로는 서로 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딥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피지의 통화, 그리고 아프리카 뭐 잠비아의 통화가 서로 맞바꿔지려면은 그 사이에 매개로 되는, 예를 들어 달러 또는 금이라는 그런 통화가 필요합니다. 달러 대 피지화 또는 달러 대 잠비아화, 그런 식으로 그 환율이 결정되면은 비로소 피지 통화와 잠비아의 통화가 서로 교환될 수 있는 비율이 결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국제 시장에서 그 키 커런시, 열쇠가 되는 기축통화, 열쇠는 기축통화를 바로 그런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하는데, 그것이 교환의 기준이 되는, 언제나 사용되고, 그러한 통화로 지금 사용되는 것이 아시다시피 이제 달러가 있고 금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상당히 항상 뭐 시사적으로 항상 나올 수 있는 얘기니까 그 기축통화라는 개념은 항상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브레튼 우즈 체제 이전에는 기축통화가 금과 파운드화였는데, 2차 대전 후에 영국이 꺾이면서, 그다음에 미국 달러화와 금이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가 성립하면서 달러화와 금이 기축통화로 자리를 잡았고, 그때를 바로 이제 금환본위제라고 하고요. 골드 익스체인지 스탠다드고, 그리고 그것이 1971년도 닉슨 대통령의 선언으로 무너지면서 전 세계가 변동환율제에 돌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달러화는 기축통화의 역할을 내려놓지 않고 아주 꿋꿋이 누가 뭐라 그래도 달러화 그리고 금은 항상 그 기축통화의 위치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축통화라는 것의 그 개념 자체는 해가 가면서 이제 기축통화로 사용될 수 있는 통화가 이제 점점 더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옌의 그 역할도, 옌으로 표시되는 그런 거래들이 세계적인
세계적으로 국제무역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옌이라든지 또는 중국의 그 비중이 늘어나면서 또 위안화의 사용 또는 우리 원화의 국제화를 통해서 기축통화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은 아직은 이제 기축통화 달러만큼 그 중요한 기축통화로서 자리 잡기는 아직 어렵겠죠. 자, 그러면 국제금융기구의 생성과 발전 2, 중앙은행 간 협력기구의 발전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지역 20개국의 중앙은행 모임인 시안자가 있습니다. 이 시안자는 원래 호주 시드니에서 중앙은행 연수과정으로 1957년에 처음 개설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훗날 그 20개국 중앙은행 모임으로 이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1966년도에는 동남아 지역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CSEN도 발족되었습니다. 사실 이 CSEN은 처음에는 IMF나 IBRD 등 국제금융기구의 편에 서서 그걸 대변하는 역할을 했지만 나중에는 회원국 간 상호교류 그리고 협력 증진 조사활동 특히 연수활동을 이제 많이 하는 중앙은행 협력기구가 되었습니다. 또 시안자나 시센보다 더 중요한 이제 그 기구 중에 하나가 이제 BIS입니다. 현존하는 국제금융기구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이제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라고 합니다. 스위스 바젤에 이제 그 본부를 두고 있고요. 중앙은행 간의 이제 협력기구입니다. 근데 당초에는 독일의 전쟁 배상금 결제 전담 기구로서 1930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배상 문제가 완결되면서 각국 그 중앙은행, 상업은행, 중앙은 국제기구들 그것들의 이제 결제 업무 기능을 이제 세틀먼트, 페이먼트 앤 세틀먼트 그런 기능을 보강하면서 국제금융 현안 그리고 중앙은행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는 그러한 중앙은행 간 협력기구로 이제 역할을 이제 더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즉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시안자, 시센 그렇지만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BIS 국제결제은행이라고 얘기하죠.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일단 이것의 그 뭐랄까 생성과 발전에 대한 흐름만 알아두시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가는 지금보다는 좀 더 자세히 저희가 한 학기에 걸쳐서 같이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 너무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맛만 한번 보시고 이름만 한번 용어만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남은 한 학기 동안 하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앙은행 간 협력기구들이 발전된 다음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는 동유럽 국가들입니다. 즉 2차 대전 후에 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대가 있었고요. 미국과 소련의 그 군비 경쟁 그리고 외교 문제 그리고 심지어는 국제 개발 협력에 있어서도 서로 상당히 그 경쟁적으로 이제 취급받고 하면서 나오는 그 자유주의와 그 다음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그 대립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1985년도 고르바초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소련이 개혁 개방 정책으로 돌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정치, 경제체제를 전환했습니다. 한마디로 공산주의를 버린 거죠. 또 마찬가지로 소련조차도 발대 상국 등 15개국으로 분리되면서 체제가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겨난 국제금융기구가 바로 EBRD라는 유럽부흥개발은행입니다. 유럽부흥개발은행은 동유럽 국가들의 정치개혁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는 영내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증진되고 금융시장의 통합이 심화되면서 통합이 아주 강조되면서 중앙은행 간 협력 증진 그리고 정보 교환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 1월에는 이제 EMEAP 이제 발족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제 그 EBRD, EMEAP 그 정도 일단 한번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한번 들으시고 1990년대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죠. 97년부터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7년, 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동아시아 금융위기 발생을 계기로 많은 금융회의체들이 신설되었습니다. 국제금융회의체들이. 제일 먼저 99년 2월에는 금융안정포럼, Financial Stability Forum, FSF가 설치되었고요. 그 다음엔 99년 9월에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요. 그 다음에는 아세안 플러스 3 재무장관 회의가 이제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제금융회의체라고 얘기하고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국제기구, 국제금융기구, 그리고 국제금융회의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국제금융회의체들은 2008년 또 금융위기 이후에 또 더더욱 더 국제협력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국제금융위기 수습 방안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시도합니다. 특히 금융안정 포럼은 2009년 4월에 이제 회원수를 늘려서 이제 금융안정위원회로 재출범했고요. 그 다음에 G20도 정상회의를 신설했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도 재무장관 총재회의로 확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는 중국의 주도로 AIIB가 설립되었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G20 정상회의를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의장국으로 개최하면서 많이 관여를 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정상회의 또는 재무장관 총재 회의를 실시하는데 직접적으로 의전을 중심으로 해서 G20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근데 아무래도 첫 시간이니까 그 내용이 깊이 와닿지 않으실 수 있고 다시 한번 제가 보기엔 충분히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쪽 슬라이드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국제기구, 그리고 두 번째 국제금융기구, 그리고 세 번째 국제회의체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우리 개념을 한 번만 더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일 먼저 국제기구는 둘 이상의 나라가 공동이익을 추구하고자 협정을 맺어서
설립한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 국가들, 그리고 국가들이 갖고 있는 협정에서는 이제 목표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조직, 그 세 가지를 본질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제금융기구는 국제기구 중에서 금융기능을 갖춘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국제금융기구는 다시 국제통화기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개발금융기구입니다. 개발금융기구라 하면 선진국의 입장에서 후진국의 개발 협력을 돕고자 하는, 그래서 설립된 그러한 개발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세 번째 국제회의체는 여러 나라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국제협력 차원에서 모임을 갖지만은 이것이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국제기구에 비해서. 그리고 그 이유는 비공식, 비공개 모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약이나 조직이라는 규약, 그러니까 협정이나 그 조직 등이 없이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하는 단계까지 가기 어려운,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 단계까지 가는 그러한 국제회의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대표적인 국제회의체로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FSB, G20, 그리고 파리 클럽, 런던 클럽, 그 다음에 아세안 플러스 3, EMF, CSN 등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그 개별 국제기구, 국제금융기구, 그리고 국제회의체에 대해서는 각 개별 기구를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금융기구 2회 2차 시를 이제 거지반 맞춰가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 3차 시 3교시로 들어가서 글로벌, 자, 본격적으로 글로벌 금융협력기구 중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제금융기구인 국제통화기금,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 IM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듣긴 했지만은 IMF의 설립 배경 그리고 의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IMF는 국제 통화 그리고 금융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국제통화체제를 정한 브레튼 우즈 협정에 의해서 194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이 연합군들은 향후 국제통화제도가 어떻게 재편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즉 이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생각은 각 나라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보호주의를 말고 보호주의도 또 방지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국제금융 시스템을 유지해야 되겠다. 전쟁의 그 상처로부터 새로이 이 전 세계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힘 있는 기관이 설립이 꼭 필요하다라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아주 유명한 학자 중에 하나가 모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시 미국의 재무장관이었습니다. 재무장관이 해리 화이트라는 사람을 시켜서, 해리 화이트는 당시에 국제경제 금융정책 총괄 담당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모겐소 재무장관이 화이트를 시켜서 향후 국제통화제도가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식으로 화이트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든 것은 화이트안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전에 그 2차 대전 전에는 완전히 그 헤게몬으로 자리를 잡았던 영국의 경우는 아주 유명한 학자죠. 그 케인즈,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있는데 케인즈가 마련하는 또 케인즈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케인즈 또한 영국과 미국 중심의 국제 청산 동맹 설립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두 안은 영국과 미국의 입장에서 각각 자기 나라의 입장에서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외환거래에 대한 각 나라 정부의 규제를 제한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 동의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즉 케인즈 안에 있어서는 일종의 세계은행이 국제청산동맹을 창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산동맹이 창설돼서 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국제 통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방코르라 그래서 만들어서 만들고 각 나라의 그 화폐는 방코르와의 계정을 통해서 상호 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화이트안은 미국이 낸 화이트안은 회원국의 출자에 의해서 연합국이 안정기금을 창설해서 나중에는 이 안정기금이 이제 결국에 그 IMF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MF를 창설하게 되는데 그래서 창설해서 일시적인 국제수지상 그 기조적인 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외에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고정환율제도를 이제 시행하는 겁니다. 즉,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케인즈안은 일단 세계중앙은행은 국제청산동맹을 창설해서 일정량의 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방코르를 발행하고 회원국 간 국제거래는 방코르를 통해서 상호 결제하게 되고 청산동맹에서 당좌 대월이 가능하도록 신용 창조 기능을 이제 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화이트안에서는 그 일시적 안정기금 속에서 국제적인 그 국제수지상 애로에 직면한 그러니까 국제수지상 문제가 있는 회원국에 대해서 단기 자금을 지원하죠. 그렇지만은 각 통화 간의 환율은 이렇게 되기 전에는 변경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정 환율 제도를 이제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이 이제 상당히 그 열띤 그 논쟁 속에서 그 브레튼 우즈 체제를 이제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야말로 연합국 전체 그 대표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연합국 전체들이 모여서 어떤 안을 선택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기본적으로는 영국이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2차 대전으로 인해서 독일과 싸우다 보니까 영국은 상당히 그 재정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따라서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고 사실 미국은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손해를 입지 않으면서 승전국이 되었기 때문에 영국의 입장에서는 케인즈안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화이트안을 기본으로 하고 케인즈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한 IMF가 이제 창설 브라튼-우즈 그 체제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뉴햄처주에 있는 장소인 브레튼-우즈에서 그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브레튼-우즈 체제라 그러고, 결과적으로 그 결과 만들어진 IMF, 그러니까 연합국 통화금융회의에서 만든 그 IMF는 마찬가지로 미국의 영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서 세계 중앙은행으로서의 권위도 없고, 또 본부 또한 IMF 본부 또한 미 재무부하고 가까이 있는 워싱턴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워싱턴에 위치하면서 미국 이 IMF는 어쩔 수 없이 그 미국 재무부의 영향력 하에서 그 나름대로 태생적인 한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IMF는 이제 나중에 아시다시피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면서 이제 그 역할을 달리하게 되는데요. 그것 또한 IMF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미국의 영향력이 1944년 설립될 때부터 1971년까지 실제로 미국이 그 세계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IMF 속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되는 그러한 경상수지 적자를 막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결국에 브레튼-우즈 체제를 포기하고, 그 포기하면서 IMF의 역할이 이러한 고정 환율제를 지지하는 그러한 관리자의 역할이 아니고 각 회원국의 국제수지상의 애로사항 그리고 금융지원 등을 이제 필요시 수행하는 그러한 관리기구로서의 역할로 역할을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IMF는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제 통화 문제에 관한 협의와 협력을 제공하는 상설기관을 통해서 국제 통화 협력을 촉진한다. 그 다음에 국제무역의 확대와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회원국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인 고용 및 실질 소득의 확대와 생산 자원의 개발에 기여를 한다. 또 외국한 안정을 촉진하고 회원국 간 질서 있는 환율 제도를 유지하며 경쟁적인 평가 절하를 방지한다. 그리고 회원국 간의 다자간 결제 제도를 확립하고 세계 무역의 성장을 저해하는 외국한에 대한 각종 제한의 철폐를 지원한다. 또 적절한 조건으로 회원국이 기금의 일반 재원을 단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서 국제수지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국제수지 불균형 지속기간을 단축하고 그 경도를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IMF의 역할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은 국제금융제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2차 대전 전에 각 나라의 통화가 금에 의해서 금을 기준으로 금을 매개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환율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금의 역할을 2차 대전 전에는 영국이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기축통화로 얘기할 수 있는 통화가 영국의 파운드화였습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을 겪으면서 2차 대전 속에서 독일과 영국은 직접적인
그 손해가 있었고, 그 영국이 그 직접적인 손해 속에서 그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으면서 파운드와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즈의 연합국 그 45개국 사람들이 모여서 그 케인즈안과 화이트안을 가지고 서로 불붙는 논쟁을 했는데, 실제로 그 미국이 그때 당시엔 헤게모니를 쥐고 있어서 미국의 주장하는 화이트안을 중심으로 해서 케인즈안을 이제 일부 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것이 IMF라는 기구고, IMF는 당시에 그러한 고정 환율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고정 환율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주요 자기네들의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에 그 브레튼 우즈의 시작부터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브레튼 우즈의 체제, 즉 고정 환율 제도를 공식적으로 포기함에 따라서 그 포기 이후에는 IMF가 그 자기들의 목적을 그 고정환율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내지 컨트롤, 그 관리하는 그런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회원국의 국제 수지 불균형을 이제 나름대로 금융 지원을 해주는 거죠. 금융 그 지원을 해줘가지고 국제 수지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러한 기회를 주게 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과정들, IMF의 과정, IMF의 그 롤의 변화, IMF의 역할의 변화가 바로 최근 근대 국제 금융기구의 변화, 그리고 국제금융제도의 변화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IMF라면은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기 힘든 IMF,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 위기를 맞았을 때 IMF로부터 신용 인출을 받았고 또 상환을 하게 되죠. 마침 조금 시간이 있어서 이 부분만 간단히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나가면은 우리나라가 97년도 11월 21일에 이제 자금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12월에 의향서를 제출하고 97년 12월부터 그 스탠바이 협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최종 정책 협의가 종료된 게 2000년 6월이고요. 그래서 6월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IMF로부터의 신용 인출을 조기 상환을 완료하게 된 게 2001년 8월 달입니다. 사실 IMF는 이 이외에도 우리나라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특히 우리나라의 가입 현황, 우리나라의 쿼터 현황, 그리고 특히 IMF가 창출한 통화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SDR이라 그럽니다. Special Drawing Right라 그러는데, 그 Special Drawing Right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설립 배경까지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 1, 2, 3차수에 걸쳐서 IMF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그리고 회원국 현황, 그리고 조직, 그리고 조직의 이사회 관련, 그리고 각 이사회의 구성, 그리고 지금 그쪽에 그 감시 활동, 그리고 회원국에 대한, 특히 우리나라가 받았던 그런 크레딧 라인 금융 지원에 대한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요 다음 주에
그 1, 2, 3 차수에 걸쳐서 1, 2, 3 교시에 걸쳐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